안녕하세요. 한민숙 집사입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먼저 저기 있는 저 멋진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저희는 수학 강사로 학원에서 만나서 사내 연애 끝에 결혼한 커플이고요. 수학 학원을 또 운영한 경험도 있고 저희가 목동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치열한 동네에서 힘들어서 친구의 소개를 받고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충남 서산에 기독교 대안학교인 꿈의학교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고3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만드는 중학교 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돼서 지금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강을 여러분이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포자라는 것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말하는데 그 수포자 탈출 남편의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있는 학교가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홍보 영상을 좀 틀어드릴게요. 근데 이건 학교 홍보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하나 우리는 좋은 아이들의 예를 챙길 수 있는 지도의 삶을 가지고 꿈의학교에 눈받을 살아갈 것이다. 둘, 우리는 타락상을 올려서 나쁜 사람을 만들고 사랑과 세계를 품는 사랑의 공명이 된다. 셋,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십자가의 바다와 승리를 생각하며 믿음과 분장과 신뢰를 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넷,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며 하나님의 성리를 펼치기 위해 사랑하며 성리의 나라를 삶을 살아간다. 2002년 서산의 꿈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선교자원의 못자립한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서산에 세워진 꿈의 학교. 꿈의 학교의 살린 목적은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 선교 자원의 못자립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6만 평, 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육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꿈의 학교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시작되는 하루와 캠퍼스 안에 끊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자라게 하는 생수이자 자양분입니다. 세계는 나의 도실, 세계는 나의 일터라는 꿈의 학교 교과 제목처럼 꿈의 학교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고 발견하여 그 꿈을 향해 전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꿈 이름과 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각 개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로 세워져 갑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고자,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요. 온몸을 던지는 사박을 신선한 행진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를 진정한 이거는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이거를 진짜 의미하는 사람이죠. 국제사랑의 봉사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인류애를 경험합니다.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과 같은 자율적 활동을 통해 꼰쟁이들은 각자에게 주신 창의적 역량과 재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이제 어떤 예능이나 뭐 학구적인 거나 이런 거 아닌 정말 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만드는 드림 축제학공항 축제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대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솔로몬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은 배웠던 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고민하여 발표함으로써 이론으로만 배웠던 지식을 경험을 통해 한 걸음 더 꿈을 다가가게 됩니다. 독서와 추천 토론을 통한 위인과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줍니다. 꿈의 학교의 그 독서 수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고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형성을 돕는 도구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2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캐나다 연수와 고1 때 진행하는 3개월간의 중국 연수는 세계를 섬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써보고 살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좋은 경험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콩쟁이들이 영어가 대폭 향상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0여 명의 전교생이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겪는 희노애락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몸살을 앓듯이 어려움을 겪지만 어느 순간을 지나서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법, 또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나 잠깐 희생하는 법,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양보하고 또 배려했다는 그런 품성을 기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고 환경인 꿈의학교 기숙사인 것 같습니다. 목장 제도를 통한 학생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선생님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꿈의학교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학교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또 하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는 동지로서 끝까지 가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부모 얘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까지도 상담하게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도 자라나게 되는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꿈의학교의 공동체는 재학생, 졸업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꿈의학교가 선교자원의 못자르판이 되기 위해 꿈의학교가 사랑의 혁명군을 양성하기 위해 꿈의학교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꿈의학교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꿈의학교여 꿈을 꾸라. 하나님과 함께. 저희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한 300명 되고요. 교사, 교직원 합해서 한 70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기숙사 생활을 전원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집에서 겪는 것을 저희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서 겪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포지션은 생활관이라고 저희 학교에서는 부르는데 기숙사에서 쉽게 말하면 사감 역할을 하는 생활 담임을 맡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기숙사에 들어와서 각자 방 청소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자를 하거든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좀 수학 질문도 좀 받아주고 그리고 자기 전에 말씀 묵상 나눔을 하는데 같이 아이들과 함께 그날그날의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공부를 더 할 학생은 야자실로 내려가고 울고 전화할 학생은 또 엄마한테 대판 전화해서 울고 싸우고 그런 아이들 다독여서 흥분을 가라앉혀 재우고 그런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런 딸들을 제가 150명과 함께 살거든요. 남녀 성비가 거의 5대5이기 때문에 남자 생활관에 한 150명 있고 여학생 생활관에 150명 있어요. 그래서 그 150명의 사춘기 여학생들과 제가 지지고 볶고 사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주제는 공감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공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기로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국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걸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만으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은 가슴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굉장한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문둥병자 취급을 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려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 나누신 대화를 저희가 지금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을 때 만약에 저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시고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거짓말을 하냐?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네 남편이 한둘이 아니었어.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고 그 여인에 다가가서 네 말이 참되다. 네 말이 옳다. 라고 공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끌어내시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공감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화법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공감의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를 향한 방어와 저항을 내려놓게 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고 또 이렇게 단절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이 다가간 그 대화법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무장해제를 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과거를 진실되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회심을 했고 당대를 뒤엎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아주 성경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체휼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감의 표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과 또 함께 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또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공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이죠. 공감은 잔소리나 설교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대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놓고 하는 게 대화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딸에게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대화 좀 하자. 나와라. 해가지고 일방적인 잔소리와 설교를 한 30-40분을 막 토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화 끝. 자, 가서 반성해. 이건 정말
잘못된 대화라는 거죠. 대화 자체가 아닌 거죠, 사실은. 너무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돼야지 대화라는 거죠.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보다는 잔소리나 설교를 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화내지 마시고 대화의 키는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을 20명을 제가 저희 목장이라고 해서 제가 관리를 하는데 목장 아이들이 중1부터 고2까지 20명이 저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대1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너한테 어떻게 해줄 때 제일 좋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딱 2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더도 없더라고요. 어떨 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서 이런 반응이 왔을 때 너무 좋았다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아, 이야기를 들어줄 때, 네. 상품 주세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칭찬 격려. 아, 그것도 있겠죠? 또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 찍으십시오. 칭찬과 격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남편 앞에서 강의를 이렇게 좀 연습을 했더니 너무 드라이하다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남편의 아이디어로 준비한 딸기잼이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요. 맞습니다. 들어줄 때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들어줄 때 제일 좋다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자꾸 끼어들게 돼. 아니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저도 딸한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딸한테 대하는 것과 학생들 대하는 게 조금 제가 달라요. 애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들어주거든요. 절대 끼어들지 않아요. 굉장히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제 퇴근 시간이 11시인데 11시에 이제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혼자 자습을 하기 원하는 애들은 야자실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그 야자실에 가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1시 정도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자는데 저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 울어요. 엄마랑 싸워서 친구랑 싸워서 아니면 자기 안에 모든 내적 갈등을 막 분출하지를 못해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갖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럴 때 말을 끼어들면 절대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의 정말 속에 있는 말까지 끄집어내주려면 그냥 무조건 참고 이를 악물고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막 1시까지 애들 붙들고 저를 붙들고 울고 저도 같이 울고 그 다음에 끌어안고 어떡하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자. 결론은 항상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아이들이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줄 때 정말 좋았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환대해 줄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상담룸이 있거든요. 상담실이. 거기에 이렇게 소파 있고 탁자 있고 한데 이렇게 저희 학교가 이게 6만 평 대지 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에는 수십만 평의 논이 있고요. 옆에는 수십만 평의 밭이 있고요. 이쪽 왼쪽으로는 수백 뭐라 그러지 묘소 공동묘지 같이 막 그런 묘지들이 있고요. 이런 산 속에 그냥 저희 학교만 땅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들꽃을 꺾어다가 세팅을 합니다. 초도 키고 꽃도 꽂고 물에다가 꽃을 띄울 때도 있고 해서 이제 차 한 잔 준비해서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낮은 찬양을 틀어놓죠. 그냥 우리 새벽기도 가문에 나오는 그런 반주만 있는 찬양. 그리고 아이를 부릅니다. 들어옴과 동시에 아이는 우와 할 때 제가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기도하고 이제 상담을 시작하죠.
그 환대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그냥 별거 없거든요. 촛불 켰을 뿐이고 들고 꺾어다가 꽂았을 뿐인데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나를 환대해주는 선생님 앞에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집안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지금 어느 정도 별거 기간인지, 또 자기 내면 안에 예수님을 찾지만 만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참 딸한테는 이렇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만나는 학교 아이들에게 쿠폰을 나눠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산속에 저희만 살기 때문에 학교 앞 분식점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떡볶이, 라면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떡볶이 쿠폰, 라면 쿠폰을 만들어서 지나가다가 기분이 울적해 보이는 애 손에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지어줍니다. 그리고 인사를 너무 예쁘게 하는 애들 보면 또 지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쿠폰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얘기하자, 앉아봐, 그래 뭐가 고민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과 떡볶이가 아이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가장 아주 뭐 비밀스러운 그런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저는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형용사를 많이 써서 대화하라고 해요. 감정 형용사라는 것은 속상하다, 창피하다, 화났다, 힘들다, 뭐 좌절했다, 실망했다, 행복하다,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감정 형용사죠. 아, 너가 실망스럽구나, 화가 많이 났구나, 걱정되겠네, 이런 식의 대화로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윤희승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 원고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내가 1등을 하라고 그랬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힘드냐? 이 얘기를 기숙사에 있는 애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들어봤다고 합니다. 한 집도 건너뛰는 집이 없고, 그럼 막 그게 무슨 대화냐는 거죠. 애들 안에 막 분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대화예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실망했겠구나, 그냥 이런 감정 형용사를 많이 사용해서 대화하라는 거죠. 다음은 감정에는 윤리가 없다입니다. 감정에 도덕성을 갖다 붙일 때가 저희 있더라고요. 화내는 건 나쁜 거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화를 내는 게 건강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화내! 왜 화내? 화내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모르고, 또 그런 애들이 성장해서 남의 감정을 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의 남편인 제 부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폐암 투병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제 동생한테는 3 자녀가 있어요. 딸들과 아들 하나인데, 큰 딸은 감정 표현을 원래부터 잘해요. 근데 기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보고 싶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난 교회 가기 싫다, 아빠 친구들만 봐도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중학생인데 말하지 않아요. 아빠 장례식 때도 별로 울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부터.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고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일찍 철이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착하다, 네가 징징거리고 울면 네 애미가 속상할 텐데 우리 은진이가 착해서, 우리 은진이가 철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니한테는, 동생 시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저희 엄마도 그런 발언을 할 때 제가 막 뭐라고 했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얘한테 충분히 아빠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표현이 필요해요. 울어야죠. 그래서 제가 은진아 울어라. 이모도 너무너무 니네 아빠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데 너무 오죽하겠냐. 은진아 울어도 돼. 같이 울자. 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착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보고 철들었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절대로 더 울면 안 되겠구나. 얘 안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꽁꽁 숨기는 거예요. 자기 그 슬픔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빠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자 라고 했을 때 1주년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아빠 추모원에 가서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화내는 건 나쁜 거다. 울지 않으니 착하다. 이런 거. 그 감정을 잘 건강하게 발산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추스릴 줄 알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가르쳐주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누르는 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대화 습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방적인 설교. 아까 제가 말했죠. 막 잔소리 대놓고 이렇게 저만 막 떠들면서 그게 대화했다고 하는 거. 그런 일방적인 설교 안 되고, 또 아이들 앞에서 만물박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중간에 탁 끼어들거나 말을 끊고 그게 아니거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막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만 막 밀어넣는.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대화 습관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어린애 취급을 하는 대화 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뭐냐? 네가 뭘 알아? 나이도 어린 게. 넌 몰라도 돼. 엄마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되지. 이런 대화도 옳지 않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주지 않거나, 또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끼어들거나, 또 짐작해서 단정지어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녀 교육서를 좀 많이 읽었는데요. 요번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3권의 책을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이 책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부모 학교라는 책인데, 사실은 저는 이 세상에 이 책만큼 기독교적 교육관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그 어드바이스 해주는 책은 없다고 봐요.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책은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겪어내는 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인데, 이건 굉장히 쉬워서 술술 넘어가는 책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말고. 그거는 이제 심리학자인 존 카트맨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부모를 4가지 유형으로 좀 구별해 놨어요. 뭐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넷으로 딱딱 분리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내가 좀 속하네, 내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네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축소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감정을 존중받지 못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한테도 없어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공포나 슬픔이나 짜증이나 막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힘든 거 아니야,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축소시켜버린다고 해서 축소형이거든요. 애는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애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얘를 탈피시키기 위해서 얘가 좋아하는 과자를 막 준다든지 사탕을 입에 막 물린다든지, 이제 괜찮지? 무서운 거 아니야? 먹어. 이렇게. 그리고 장난감을 막 지어주는 거지. 얘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자기 감정을 절대로 자연스럽게 표출하지를 못하니까 속으로 병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되고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부모가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섭다고 울면 무서웠니? 왜 무서웠을까?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무서워? 아, 너는 깜깜하면 무섭구나. 그런데 이제 엄마 옆에 있으니까 괜찮지? 엄마 품에 있으니까 괜찮지? 엄마가 없을 때 깜깜할 때도 주님이 네 곁에 계신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억압형인데요. 축소형과 마찬가지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이를 혼낸다는 거죠. 이거 더 나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애가 막 울면 울지 마! 우는 건 못 써! 나빠! 이런 단어를 막 할머니들 쓰시잖아요. 죄송해요, 할머니들에게. 제가 이런 말 남동생한테 저희 할머니가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울면 못 써! 울지 마! 남자가 왜 울어? 거기 남자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남자에게도 눈물을 주셨는데 남자가 왜 울어? 뭐 떨어져? 막 이런 말도 하면서 애를 막 못 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 심지어 혼내고 체벌을 하는 경우죠. 울었다고. 왜 울어? 왜? 막 이러면서 애를 때리는 거죠. 그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쁘다고 표현을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우는 건 나쁜 거니까 내가 때린 게 당연하다고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제가 약간 억압형도 저 안에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축소형도 있었지만 제 안에도 억압형이 상당히 있어요. 제 딸한테 제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랬잖아. 감사가 없어, 감사가. 말로 막 때리는 거죠, 얘를.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지어서 평가하면서 혼을 내는 태도는 좋지 않고, 이렇게 키웠을 때 여자아이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 위축되고 우울한 아이로 자라기가 쉽고요. 또 남학생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화를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빠들이 강성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센 성격들 아빠 있잖아요. 애를 막 무섭게 혼내고 체벌하고 이렇게 울었다고 혼난 애들 없을 것 같으시죠? 많아요. 울었다고 맞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기숙사에서 그 사춘기를 겪어내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해를 해요. 저는 처음에 이 학교에 가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 애를 보고.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 아이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자해로 그걸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소환하고 정신과도 보내고 상담도 받고 약물치료 받고 급기야는 학교에서 내보냈습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부모하고 또 다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기숙사에 있으면 안 돼요. 부모님도 얘를 기숙사에 두고 싶어 하고요. 애도 기숙사에 있고 싶어 해요. 왜냐면 집이 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얘가 오는 게 불편해요. 얘랑 그런 관계를 다시 끄집어내야 돼.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아이를 대했는지 끄집어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막 학교에서 권고하는데 막 사정을 했다가 막 화를 냈다가 이러세요, 부모님은. 이 아빠는 직업은 의사이신데 여러 가지로 자기 아이가 자기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공부를 좀 못하는 거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징거리고 우는 얘의 성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얘한테 운다고 때리고. 그런데 그 아빠는 왜 그렇게 됐냐면요. 아빠가 욕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학교에 와서도 욕해요. 학교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막. 그런데 아버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그 학생의 할아버지가 강력계 형사셨대요. 우리나라에서 랭킹 안에
뭐 2번, 3번째 가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셔서 이 아빠가 어렸을 때 많이 야단 맞고 많이 맞고 막 폭언도 듣고 예, 그렇게 자랐죠. 그 아빠가 그 딸한테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억압형, 축소형으로 대했던 순간들을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참 많이 울었고 그리고 내 대해서 이걸 끊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대해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정말 건강한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부모로부터 잘못 배웠고 우리 부모님도 또 그 위부터 이렇게 원가족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이 고리를 내 대해서 끊어주십시오, 주님. 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저는 저희 엄마를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세요. 그럼에도 또 제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아이한테 또 고스란히 가게 돼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방임형입니다. 이거는 뭘 해도 다 받아주는 부모. 막 애가 떼쓰고 뒹굴고 울어도 달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애가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런 애들도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얘기하는 부모님들. 그게 방임형이라는 거죠. 아유 실컷 울어라. 애가 막 우는데 우는 원인을 애한테 물어보지 않고 애 속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울어 실컷 울어 이렇게 내버려두는 부모님. 그게 이제 방임형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행동의 한계를 부모가 그어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그런 애들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감정 코칭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철저한 감정 코칭형이에요. 제가 딸한테 분노 이렇게 억압형이나 축소형으로 다가갔다면 저희 남편은 철저히 감정 코칭형으로. 그래서 처음에 저희 그 서산에 있는 학교에 남편이 먼저 내려가고 저와 딸은 서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와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기를 들고 안방 화장실을 들어가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충남 서산에 있는 아빠한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베란다로 해서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에 드레스룸 앞에서 길을 세우고 들어갔더니 이제 친구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빠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안 봐도 비디오 속상했구나 힘들겠구나 어떡하냐 아빠라도 그랬겠다 뭐 이런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한참 있다가 이제 아닌 척하고 저도 부엌에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뭐야 왜 그래?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의 감정을 그렇게 소중히 다뤄주지 않은 대가를 조금 있다 이제 사춘기 때 엄청 치르게 되거든요. 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하고 적절한 분출구를 찾아내는 방법 등을 부모가 좀 제시해주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감정 코칭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좋지 않구나.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하면서 공감해주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답은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친구랑 싸우면 나쁜 애지. 이렇게 동생이랑 싸워? 언니가 돼가지고 이런 식의 발언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거죠. 대화의 기본은 경청과 이해와 반영과 공감이라고 해요. 여기서 반영이라는 것은 상당 기법 중에 하나인데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이나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구현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막 써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줘서 너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 그랬구나. 속상하겠구나. 너 진짜 힘들겠다. 별거 없어요. 그냥 그런, 나중에 다 들어주고, 그거 몇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반영의 단어는 고작 몇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힘들겠구나, 속상하겠구나. 그런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제가 기숙사에서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별거 아닌 이 몇 마디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말을 해서 다 쏟아내고 나면 지금까지와 다른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까 그 여동생이 제가 서울 살 때는 같은 아파트에 다른 나이의 그 여동생이 살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원을 하고 있고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좀 일찍 퇴근하지만 저희 남편은 막 2시, 새벽 2시, 3시 이렇게 돼야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남편하고 싸우면 저희 집에 막 슬리퍼 끌고 막 오는 거예요. 잠옷바람으로. 와가지고 막 그 흉을 봐요. 자기 남편 흉을.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리액션을 이렇게 해주죠. 야, 쟤분은 진짜 이기적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자기가 실컷 다 해놓고 새로운 감정이 올라오니까 언니는 또 뭘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해요. 자기가 실컷 남편 흉봐갖고 내가 조금 리액션 해줬을 뿐인데 막 나한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감정이 이미 이제 막 해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올라오니까 집에 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 저녁도 안 먹었다 그랬는데 가서 뭐라도 끓여줘야지 하고 가요. 애들도 똑같아요. 막 엄마하고 막 엄청 싸우고 울고 저 찾아와서 하고 다 쏟아내놓고 어머님이 문자 와요. 선생님 얘가 뭐래요? 아까 엄청 울었어요. 제가 야단쳤어요. 제 마음도 좋지 않아요. 얘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자요. 제가 가서 방문 열어보면요, 뭐 어머가도 모르게 자요. 왜냐면 자기 감정이 다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래서 경청해주고 반영해주고 그것이 바로 공감해주는 것이고 이해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꼭 있어야 할 요소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두 번째는 선망의 대상, 나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선망의 대상이나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생기면 사람은 이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 더 전진시키고자 하는 힘이 생긴대요. 저희 학교의 문화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님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의 닉네임은 노엘이에요. 저희 남편의 닉네임은 루트고요. 저희 딸의 닉네임은 찬양하는이에요. 아까 옳은 길이라는 애 나왔잖아요. 무한도전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물된 동산,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세 뭐 이렇게 하는데 선배가 후배한테 또는 친구가 친구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모두 다 존댓말을 써요. 저희 학교는. 그리고 본명을 부르지 않고 닉네임을 불러요. 찬양하는 님 거기 물 좀 줄래요? 이렇게 친구 간에도. 왜냐면 존대어를 쓰면 존중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존중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본명 부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름을 새롭게 정해보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따로 적어가지고 누구누구님 뭐뭐 해주세요 해서 님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랜 전통이 되어서 EBS에서 와서 뭐 찍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갈수록 아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본명을 불러요. 민지야, 뭐 지수야, 뭐 이렇게 성호야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학생들에게도 다 누구님 꿈 이름과 존대어 쓰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말을 안 듣죠. 애들이 또 다 순종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라면 쿠폰을 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막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뒤에서 여학생들 몇 명이 너무너무 그 님요를 잘 쓰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다 친구예요. 같은 학년. 빛의 열매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면서 최문혜님 어저께 그 선배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누구 선배님이요? 그러니까 에베네셀님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너무 그 림뇨를 잘 써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선생님 감동이야. 너네 어떻게 이렇게 림뇨 운동을 잘하니? 선생님도 어떨 때는 하기 힘든데. 그랬을 때 하나이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멋진 선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근데 그때 당시에 여학생이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림뇨를 굉장히 실천을 잘하고 얘가 참 반듯하고 굉장히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잘 웃어줘요. 후배한테도 늘 따뜻하게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주는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를 닮고 싶다는 거예요. 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선배의 생각, 이 선배의 태도를 모방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넷이라도 다른 애들이 본명 부를 때 우리는 그 아이들 앞에서라도 우리라도 잘 지켜보자. 우리 그 선배처럼 멋있는 선배가 되어보자. 나도 나중에 선배가 되었을 때 닮고 싶은 선배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을 좋아할 때 느끼는 또 희열이 있는데 그런 희열이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해요. 나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내가 굉장히 독특한 아이 같은데 내 사고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네 이럴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춘기죠.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사고 칠 권리, 방황할 권리. 이 방황할 권리에 영적인 방황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되게 순종적인 딸이었거든요. 감사했죠. 남편의 온유한 성품을 닮은 애가 나왔구나 해서 제가 감사했는데 애가 사춘기가 되니까 저를 막 기절시키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아팠던 기억은 뭐냐면 엄마의 위선을 지적했을 때 제가 서산에서부터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주일 예배를 여기 한세교회로 오는데 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음악을 들으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 험담을 했어요. 애들이 하는 그 뒷담화. 그 선생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하면서 막 한참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는 위선자라는 거야. 엄마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냐.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랬지. 감사하라고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근데 엄마가 왜 그러냐는 거야. 그런 비난을 들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아픔이죠. 내가 거기서 이제 방어적인 대답을 막 해요. 그러면 그 방어적인 대답은 딸이 나를 비난한 말이 맞다는 긍정인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그냥 추가 증거를 제가 늘어놓는 거죠. 네 말이 맞아.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막 이제 예배를 끝나고 서산 내려갈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느낀 점도 얘기하고 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날 아이한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양 목사님 메시지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막 애가 했던 비난이 계속 제 예배 시간에 머리에 맴돌고 내려갈 때 이렇게 서해대교를 건너가면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 아름답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막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참 나빴다. 엄마가 실수했다. 엄마가 그 선생님을 비난한 건 잘못된 태도다. 엄마가 힘든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난 참 이런 기분이 들고 힘들더라 라고 얘기하면 좋았을걸. 그 선생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런 습관이 많지? 그럴 때가 많지? 했더니 많지. 표정 딱 붙이고 많지. 엄청 많거든? 엄마는 나한테 옳은 말만 하면서 엄마는 그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안 하던 애가 이제 막 말대답도 하고 막 자기 의사를 막 표현해요. 막 그게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까. 도대체 사춘기가 뭐길래 애들이 이럴까. 제 나이가 사실 50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인제사 고1인데 이 사춘기와 갱년기가 부딪히니까 집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회의 시간에 아이하고 실컷 싸우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채로 교사 회의를 갔는데 회의가 다 끝나가고 이제 자기 삶을 좀 나누는 시간에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우리 찬양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힘들고 막 사춘기의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과학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아이폰을 켜갖고 막 검색하더니 노엘님이 져요. 참으세요. 네? 그랬더니 사춘기가 이긴대. 내가 검색해봤어. 구글에 뭐라고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갱년기는 약이 있는데 사춘기는 약이 없대. 우리가 이 애들 때문에 북한에서 안 쳐들어오잖아. 참어. 국가의 안보와 연결이 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왜 그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왜 이렇게 질풍노도이고 아나무인인가. 제가 막 속상해갖고 애한테 야 너 찬양하는 힘으로 닉네임 하지 말고 질풍노도님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애가 엄청 상처받았겠죠. 제가 이제 막 속이 터지니까 말을 이렇게 막 애한테 그렇게 쏟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많은 기숙사에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그 격동의 시간을 겪는 애들과 또 딸과 이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져서 좀 찾아봤어요. 사춘기에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이 온대요. 제가 이 책에서 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마치 수십 마리의 고래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답도 없는 문제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짜증도 심하고 우울하고 분노를 폭발하기도 한다. 그럴 때 부모는 옆에 있다가 불똥을 맞는다. 부모가 원인 제공을 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녀 내면의 전쟁 자체가 큰 원인이다. 이럴 때 부모는 고래 싸움에 끼어드는 새우나 마찬가지다. 섣불리 자녀의 마음속 고래들 싸움에 끼어들면 곤란하다. 아직도 부모가 고래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 이미 아이의 내면에 수십 마리의 고래가 있어요. 막 거기서 충돌을 하니까 얘도 못 견뎌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근데 엄마 고래가 짠 나타내갖고 얘네들하고 또 막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부모는 그냥 딱 새우로 접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등이 터지게 하려무나 하고 등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아이가 이렇게 사춘기 반응을 보일 때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뭐 일도 아니죠. 사춘기 때. 그래도 쉽게 결판을 내거나 빨리 끝장내고 싶어 하시면 안 된다 그래요. 이 과정은 뛰어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겪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몬의 영향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여성의 갱년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갱년기가 되니까 기분이 너를 띄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어요. 갈 데가 이렇게 막 쫙 있는 데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막 갈 데가 이렇게 넘실넘실 하면서 노을이 너무 예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여보 차만 좀 세워봐. 사진 좀 찍고 가자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요. 저희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들어주는 사람인데 갈 때가 이뻐? 갈 때 찍지 말고 올 때 찍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유머예요. 유머. 내가 갈 때가 예쁘다 그랬더니 올 때 찍재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안 세워줘요. 그때 무슨 시장에 선물 세트 사러 간다고 뭐 귤 이런 거 사러 간다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이거 찍고 갔다 오면 노을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해갖고 막 시장에 갔는데 막 내가 너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 여인이고 나 너무 존재감 없고 막 애 앞에서 엄마 말을 무시받은 것 같고 막 이래갖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막 제 입에다 오메기 떡을 막 넣어주는데 제가 막 그렇게 감정이 너를 띄는 그 갱년기의 스타트를 그렇게 끊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날은 와서 엄마 안아줘 하면서 막 저한테 부벼요. 부비고 막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어떤 때는 지수야 사랑해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냉담하고 왜 저래? 우리가 이제 이러는 거죠. 그게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거죠.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분비되는 사람은 정신적인 평온을 유지한대요. 근데 이 사춘기 때는 그게 40%나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은 거예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막 우울하고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춘기 아이들은 뇌가 다르다 그래요. 사람의 뇌는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측두엽, 호두엽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사고력, 판단력을 좌우하는 게 이제 담당하는 게 전두엽인데 15, 16살쯤에 대대적인 공사가 전두엽 공사가 이루어져요. 전두엽이 두꺼워지는 건데 그 공사는 27세가 되어야 끝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부엌을 공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엌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지저분할까요? 공사 첫날이 제일 지저분하겠죠. 모든 살림을 다 끌어내야 되고 그 있던 싱크대를 다 뜯어내야 되고 집이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좀 정리가 되겠죠. 셋째 날은 더 하겠고 공사가 끝나갈수록 정리가 잘 되겠죠. 27살 돼야 그 정리가 끝난다는 거죠. 지금 공사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먼지 구데기고 소음이고 엄청난 소음이 있고 이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가만히 냅둬도 화를 내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는 표정이 왜 그래? 엄마 왜? 그랬더니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 그러면 그럴 때 제가 건강하다. 쟤는 건강해. 쟤는 정상이야. 이 사춘기 애들이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으면 정신과에서는 병리로 본대요. 병이라는 거죠. 애들이 순종적이고 이렇게 평온하고 그런 애들을 우리는 순하다, 착하다라고 하는데 걔 병 걸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표정 왜 그래 하면서 덤빌 때 건강하다, 건강해, 우리 딸 건강해. 하나님, 우리 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건강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야, 가만히 있는 엄마한테 왜 10이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막 이제 그 옆에서 우리 남편 막 어쩔 줄 몰라요. 여보, 컴다운. 이렇게 아이들의 사춘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기복이 심한 그런 사춘기를 겪는다고 해요. 호르몬은 호르몬대로 말썽이고 또 뇌는 뇌대로 공사 중이고 또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자기 신체가 많이 변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이것저것 당황스럽게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만히 두어도 폭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스스로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이 건강하다. 우리 아들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지금 네가 그럴 때야. 네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하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애를 키우면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대화를 예를 들 때 대화하자 지수야 해놓고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 한 30분 했다 그랬잖아요. 예배드리는 태도 때문에 그날 제가 폭발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성가대, 시온 성가대 하고 있는데 성가대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성찬 예배라서 딸이 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온 가족 성찬 예배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 앉아있지만 저희 딸은 이제 오롯이 혼자 앉아있는데 준비 찬양 할 때부터 표정이 완전 어디 끌려가는 도살장 끌려가는 뭐 마냥 앉아있고 박수 한 번을 안 쳐요. 입도 안 움직여.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제가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너 그러면. 충남 소산에서 여기까지. 저희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고 기독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있어요.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가는 애들도 있지만 안 가는 애들도 많거든요. 학교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고